본희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사 고질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전 시간에 바로 우리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그리고 광무개혁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독립협회는요, 동학농민운동과 갑오을미개혁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중이 중심이 된 근대화 운동을 추구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주국권운동 전개하고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의회 설립을 추진하고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해서 이제 입헌군주제가 실시될 단계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에 물론 독립협회를 탄압해서 해산시키지만 광무개혁을 추진해서 나름대로 경제 또 사회적인 면에서의 근대화 운동을 자주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죠.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항일 의병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일본은요, 청일전쟁에서 이제 청나라 세력을 제거하고요, 이제 다시 조선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 러시아마저 러일 전쟁에서 격파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한 침략을 더욱더 노골화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우리 민족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바로 항일 의병운동, 즉 일본과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무장투쟁의 성격을 띤 운동을 전개하죠. 항일 의병운동을 전개하고요. 한편 개화 세력들은 이제 무장투쟁은 일본의 우세한 무력에 거의 현실성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과 실제로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의미 없는 무장투쟁보다는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해서 우리 민족 내부의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바로 애국 계몽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항일 의병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항일 의병운동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일 의병운동은 크게 세 시기에 전개가 돼요. 자, 먼저 우리 앞서서 좀 설명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을미사변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민비를 시해하게 되죠. 자, 을미사변이 일어났고, 뒤이어서 이제 을미개혁이 추진되는데 가장 분노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단발령이죠. 자, 그래서 민비시해와 단발령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을미의병입니다. 을미의병이죠. 자, 이 을미의병은 왜 일어났다고요? 바로 을미사변과 곧이어서 일어난 을미개혁, 즉 단발령 실시에 반발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세력들이 주도했느냐? 바로 보수적인 양반 유생이죠. 자,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 유인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소은 등이 있습니다. 자, 유인석과 이소은을 비롯한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의병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들이 의병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당연히 농민들, 그 중에서도 바로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바로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이 의병으로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이런 의병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미 공부했듯이 곧이어서 고종은 자신의 처소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는 아관 파천이 단행됐죠. 그 아관 파천을 단행한 다음에 고종은 이 단발령을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이러한 단발령에 반발해서 일어난 의병운동에 대해서 이제 의병 해산 권고 조칙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그 조칙이 발표되면서
을미의병은 자진 해산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참여했던 농민들은 활빈당이라든가 그러한 단체를 조직해서 계속적인 반봉건 투쟁을 전개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제 을미의병은 스스로 이제 해산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일본의 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조약이 바로 을사조약이죠.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일본은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을 해서 강제로 체결을 해서 바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했죠. 자, 여기에 반발해서 일어나는 의병이 바로 을사의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을사의병의 계기는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일본에 의해서 체결된 을사조약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을사의병 때의 의병에 일으켰던 대표적인 인물들은 누구냐? 역시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민종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민종식. 이 사람은 이제 전직 관련된 충청남도 홍주성을 점령하면서 기세를 올렸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사의병 때 중요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최익현이 바로 을사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자, 이 최익현은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견된 것이 일본군이 아니라 관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군과 맞서 싸울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체포가 되고요. 일본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순국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을사의병 때 매우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러한 보수적인 양반 지배층뿐만 아니라 이제 평민 출신의 의병장도 나타나요. 바로 이 평민 출신 의병장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신돌석이죠. 자, 이름만 보더라도 신분이 대충 느껴지죠? 신돌석, 그렇죠? 자, 이 신돌석이라는 사람은 출신이 평민이었다. 자, 그 전 시기까지는 전부 다 양반이었잖아요, 의병장들이. 그런데 이 신돌석은 평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의병장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강원도 남부와 경상북도 북부 지역, 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의병 활동을 전개했는데 그 기세가 매우 컸고요. 일본 부분들도 매우 무서워했다라고 합니다.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렸고요. 그래서 이 신돌석, 자, 평민 출신 의병장. 그래서 바로 을사의병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 기억해야 돼. 평민 출신의 의병장에 출연했다라는 거. 그 이름은 신돌석이라는 거. 요거 매우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 가지 의병 중에서도 이 의병이 가장 시험을 잘 나와. 자, 세 번째는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인데 이건 뭐냐면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을사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고종은 이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게 되죠. 이게 바로 유명한 헤이그 특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일본은 강제로 고종을 퇴위시키죠. 바로 고종을 강제로 물러나게 한단 말이야.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요. 뒤이어서 정미 7조약 혹은 한일 신협약이라고 합니다. 뒤에 배웁니다. 자, 아무튼 이 정미 7조약을 통해서 바로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자, 이 바로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이 계기가 되어서 일어나는 병이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미의병 때의 특징은 바로 해산된 군인들이 열받잖아.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해산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를 하니까
당연히 의병의 전투력이 어떻게 될까요? 의병의 전투력이 당연히 향상되겠죠. 그렇죠? 그 이전에 의병은 제대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오합지졸이었을 거 아니야. 일본놈들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의욕은 많았지만, 컸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투력이 강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이 정미의병 시기에는 그동안 훈련도 받았고 또 나름대로 현대식 무기를 지니고 있는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의병에 합류하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의병의 전투력은 커지게 되고 당연히 의병 운동의 수준이 아니라 의병 전쟁의 수준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정미의병 시기에는 해산군인이 합류했다라는 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요, 이 정미의병 때는 이제 다양한 계층의 의병장들이 출현합니다. 자, 농민뿐만 아니라 학생도, 교사도, 노동자도, 심지어는 도적들까지도 의병장으로 활약을 합니다. 아니 요즘도 아무리 요즘 시기로 하게 되면 조폭들도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도적의 무리의 대장도 이제 의병장으로 활약한다. 자,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 바로 의병장의 계층이 매우 다양화돼요. 다양한 계층이 의병장이 출연하게 된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의병이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제 써주질 않네요. 이 정미의병 때에는 의병장의 계층이 다양화되고 그 다음에 의병이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는 거 이거를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니까 이 의병들끼리 연합하기도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의병 연합부대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특히 양반 출신의 그 의병 부대끼리 연합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지게 됐죠. 자, 이 13도 창의군을 이끌었던 대장은 이인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전국 각지에 특히 양반 출신의 장이 이끄는 의병 부대가 연합부대를 형성해서 13도 창의군을 만들더라. 그리고 총대장으로 이인영을 추대하더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이 13도 창의군의 이인영은요, 자, 어떤 일을 하냐면 해외 동포에다가 경문을 보내기도 하고요. 특히 요거 기억해야 돼. 자, 그 외국 공사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 공사관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반정부 부대가 아니다라는 거야. 반란 세력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부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병을 국제법상 전쟁을 치르는 단체,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겠죠.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13도 창의군 이인영은요, 자, 외국 공사관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자신들을 국제법상 교전단체, 반정부군이 아니라 일본군과 전쟁을 벌이는 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라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곧이어서 이 의병 13도 창의군이요,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자, 경기도 양주에 집결한 다음에 바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합니다. 자, 서울로 들어가서 일본군 몰아낸다라는 얘기죠. 양주에 모인 의병 부대의 숫자만 10,000명 정도였어요. 상당히 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10,000명의 의병 부대 중에서 허위가 이끄는 선발대가 바로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격을 했다가 일본군의 반격을 받고 물러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 이인영, 총대장인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해요. 그래서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서울 진공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각 지역에서 모였던 의병 부대들은 다시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들의 근거지로 돌아가서 계속적인 의병 활동을 전개합니다만 이것이 연합전선 형성하지 않고 각계 전투로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본군에 의해서 진압이 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울 진공 작전 이후에 전국의 의병 활동은 점차 약화됩니다만 그러나 호남 지역에서는 오히려 의병 부대의 활약이 더욱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 정미의병 이후에 이제 호남 지역에서 일어났던 의병을 별도로 호남의병이라고 합니다. 호남의병. 자, 다시 이 정미의병 시기에 서울 진공 작전이 실패한 이후 다른 지역에서는 점차 의병 부대 활력이 점차 감소를 하게 되는데 유독 호남 지역, 우리 호남 지역이 어디예요? 전라도 지역이죠. 전라도 지역. 자, 이 호남 지역에서는 오히려 의병 부대 활력이 더욱더 심해지더라, 많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호남 의병. 그런데 이제 일본은 여러 지역에서 의병 부대가 활약을 하면 진압하기 그만큼 어렵지만 이제 호남 지역에서만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군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어떤 작전을 벌이냐면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남한 대토벌 작전. 그래서 의병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근거지를 완전히 불태우고 마을을 없애버린 거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각 지역에 어느 지역에 갔더니 분명히 호적에는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없어 그 집에. 그럼 뭐 했다는 얘기야? 얘는 의병이라는 거야. 그래서 가족들을 죽이고 또 그 마을을 불사르고 이렇게 하는 작전이 바로 남한 대토벌 작전입니다. 바로 이 남한 대토벌 작전에 의해서 결국 호남 의병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의병에 가담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라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우려고 했고 나 하나 죽는 것은 당연하다,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처자식까지 일본군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의병 투쟁을 벌이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처자식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인 항일 운동을 위해서 이제 국외, 주로 만주, 간도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들이 독립군의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들이 바로 항일 무장 투쟁에 기반을 제공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각각의 의병 시기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의사와 열사들의 투쟁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특히 이제 을사조약,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을사조약에 의해서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사실은 을사조약 이후에 거의 국권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로 수많은 의사, 열사들이 이제 항일,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대표적인 인물, 장인환, 전명훈이 있습니다. 장인환, 전명훈 의사. 장인환, 전명훈 의사. 자, 이 사람은요, 미국의 교포였죠. 그래서 미국에서 사는 교포였는데 당시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으로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슨을 파견하는데 이 스티븐슨은
일본에 의한 한국 지배를 정당화하고 옹호하고 해외에 알리는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스티븐슨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장인환 전명훈 의사입니다. 자, 재밌는 거 이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투쟁을 벌였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죠. 전명훈이 먼저 스티븐슨을 사살하려고 했는데 불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싸움이 벌어졌겠죠. 그렇죠? 격투기를 하다가 장인환이 그 모습을 보고 총을 쏜 것이고요. 결국 스티븐슨은 장인환의 총에 맞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장인환 전명훈 의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바로 안중근은요, 우리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죠. 바로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하고 고레야 우라를 외쳤던 대표적인 열사가 바로 이 안중근 의사죠. 자, 안중근은 체포된 이후에도 감옥에서 동양 평화론을 저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은 대한의병의 참모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과 전쟁을 벌이는 장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인 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전투를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적의 적을 사살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살인자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바로 군 포로로 인정해라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죠. 자,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항소하지 않고요. 담담히 사형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러한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박마리아 여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어머니까지도 너가 대한의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으니 목숨을 구차하게 구걸하지 말고 대한의 남으로서 죽어라 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또 매우 의지가 있는 그런 어머니를 두신 분이기도 하죠. 자,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사살했고요. 이외에도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서 의거를 벌였던 의사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바로 이재명 의사는요 바로 우리가 친일파하면 대명사가 바로 이완용 아니에요. 그렇죠? 이완용을 사살하려고 했다. 저격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완용이 죽은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나철, 그 다음에 오기호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오적 암살단, 바로 을사조약의 체결에 앞장섰던 5명의 적들, 오적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이런 사람들 있죠. 권중현 이런 을사조약의 체결에 앞장섰던 오적을 암살하기 위한 단체도 조직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의사와 열사들의 투쟁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강하느라고 수고가 많았고요. 제가 다시 P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 PPT를 통해서 제23강 국권수호운동 첫 번째 시간으로 항일 의병 전쟁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보수적인 유생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항일 의병 운동이죠. 이 항일 의병 운동은 크게 3시기에 걸쳐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을미의병, 두 번째는 을사의병, 세 번째는 정미의병,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을미의병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을미사변, 즉 민비가 시해됐고요. 두 번째,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단발령이 시행되는데 이러한 조치에 보수적인 유생층들을 중심으로 크게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의병이 조직되게 됩니다. 참여 세력은 유임석, 이소홍을 비롯한 보수적인 양반 유생층들이 의병장으로 활약하고요. 특히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였던 동학농민군의 참가 세력이 의병의 주축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나 아관파천이 단행되고 아관파천 이후에 고종이 단발령을 철회를 하고 또한 의병에 대한 해산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을미의병은 스스로 해산되게 됩니다. 자, 그러나 1905년 일제에 의해서 을사조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여기에 반발해서 이제 일어난 의병이 을사의병입니다. 을사의병 시기에는 역시 보수적인 유생과 전직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의병을 조직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민종식 그리고 특히 여러분도 잘 아는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의병운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이 을사의병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출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 시기에는 의병장이면 양반층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을사의병 때에는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처음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신돌석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미의병에 대해 설명하게 되는데 정미의병의 배경은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또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면서 이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제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해산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했기 때문에 의병 부대의 전투력이 강화되고요. 이 시기에 이르게 되면 다양한 계층의 의병장들이 활약을 합니다. 양반 유생들의 중심으로 한 의병장에서 양반 유생은 물론이고요. 교사라든가 학생, 상인, 노동자, 심지어 도적들까지도 각 지역에서 의병 부대를 이끌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의병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시기가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한편 이 시기에 주로 양반 출신의 의병장들끼리 의병연합부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결성된 의병연합부대를 13도 창의군이라고 하고요. 총대장에 이인영이 추대가 됩니다. 이 13도 창의군은요. 서울 근방에 경기도 양주에 1만 명의 의병연합부대가 모이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그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허위가 이끄는 선발대가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격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본군의 공세에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이 각국의 교포들에게 경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특히 그 각국 공사관에 경문을 보내서 자신들을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좀 이제 교천단체로 되어 있네요. 아니라 교천이 아니라 교전단체, 즉 전쟁을 벌이고 있는 단체. 그러니까 이 13도 연합대, 13도 창의군이 반정부군이라든가 반란군이 아니라 바로 침략해오는 일본군과 전쟁을 벌이는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미의병 때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벌이지만 실패로 들어가게 되고요. 마침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여기에 참여했던 각 지역의 의병 부대들도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들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각자 의병 활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각 다른 지역에서의 의병들은 점차 사라지게 되는 거고, 오히려 호남 지역, 오늘날 전라도 지역이 되겠죠. 이 호남 지역만은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의병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의병을 우리 호남 의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 호남 의병들은 일제가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이면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 의병장들은 이제 고국을 떠나서 국외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만주나 간도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지속적인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벌였던 개별적인 투쟁, 즉 의사와 열사들의 항일 투쟁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환과 전명훈은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제의 앞잡이 역할을 하던 스티븐슨을 사살하게 됩니다. 당시 스티븐슨은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으로 일본에 의해서 파견된 사람인데,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일본의 침략, 또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는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인환과 전명훈이 그 스티븐슨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하기도 했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안중근은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기도 했죠. 한편 이 외에도 이재명 의사는 친일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완용을 저격을 하고, 뿐만 아니라 나철이라든가 오기우 같은 사람은 일사조약의 체결에 앞장섰던 일사오적을 암살하기 위한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주로 무장 투쟁을 벌였던 항일 의병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화 세력을 중심으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서 국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 애국계몽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